2012년 5월 17일 창문을 열어두었더니 새벽부터 촉촉이 내려앉았던 이슬이 서서히 증발하며 상쾌한 공기를 만들어냈다. 늦봄의 아침은 포근했지만 가벼운 바람이 불 때마다 나뭇잎이 살랑이며 초여름이 멀지 않았음을 알리고 있었다. 부엌에서는 갓 내린 커피의 향기가 퍼졌다.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다. 반숙으로 익힌 계란 프라이, 갓 지은 밥, 그리고 된장국. 식탁 위에는 남편이 좋아하는 반찬 몇 가지도 함께 놓여 있었다. 침실에서 물소리가 들려왔다. 남편이 샤워를 마치고 나와 옷을 갈아입고 있었다. 회사에서 중요한 회의가 있는 날이라며 전날 밤부터 넥타이를 골라 놓았다고 했는데 아침이 되자 다시 고민하는 모습이었다. 침대 위에 여러 개의 넥타이가 어지럽게 펼쳐져 있었다. 거울 앞에 선 남편이 옷매무새를 정리하며 넥타이를 손에 들고서 한참을 바라보았다. 결국 익숙한 손길이 필요하다는 듯 다가와 도와달라는 눈빛을 보냈다. 네이비색의 넥타이를 손에 들고 매만졌다. 부드러운 천이 손끝에 감겼다. 출장이 길지 않을 거야. 길어야 사흘이면 돌아와. 넥타이를 조심스럽게 조여주고 손으로 주름을 펴주었다. 남편이 미소를 지었다. 무심코 손을 뻗어 그의 와이셔츠 단추를 한 번 더 단단히 채웠다. 언젠가 단추가 헐겁게 풀린 걸 보고 버릇처럼 하게 된 행동이었다. 주말 저녁엔 뭐 먹을까? 출근하는 아침에도 늘 다음 약속을 정하는 사람이었다. 멀리 떠나는 것도 아니고 출장이라고 해도 하루 이틀이면 돌아오는 일정이었다. 그런 대화가 당연하게 여겨졌다. 그때 가서 내가 먹고 싶은 걸로 하자. 늘 그랬던 것처럼 가볍게 웃으며 대답했다. 주말 저녁 식탁에 무엇이 오를지는 중요하지 않았다. 언제나처럼 함께 앉아 식사할 거라 믿었으니까. 현관 앞에서 신발을 신던 남편이 다시 한번 가방 안을 점검했다. 서류, 노트북, 충전기까지 하나씩 확인하는 모습이 익숙했다. 몇 초 후 짧게 한숨을 내쉬더니 됐다라는 듯 가방을 닫았다. 도어락이 열리는 소리가 났다. 현관문을 반쯤 열고서 밖을 내다보았다. 맑은 하늘 아래 골목길이 길게 이어져 있었다. 언제나처럼 신발을 신은 채 한 손을 들어 흔들었다. 잘 다녀와. 문이 닫혔다. 도어락이 자동으로 잠기면서 다시 익숙한 정막이 찾아왔다. 문 너머에서 남편의 발소리가 멀어져 갔다. 계단을 내려가는 소리가 사라진 후 이내 정적만이 남았다. 그날 저녁 아무리 기다려도 전화가 오지 않았다. 평소라면 점심 무렵 혹은 저녁 식사 전에 짧게라도 연락이 왔을 텐데 출장 중이라 바쁜 걸까? 애써 그렇게 생각했다. 퇴근 시간이 지나도 휴대전화는 조용했다. 익숙한 집안의 풍경 속에서 문득 불안감이 스쳤다. 휴대전화를 들고 남편의 번호를 눌렀다. 신호가 가는 동안 어쩌면 지금쯤 호텔에서 짐을 풀고 있거나 늦은 저녁을 먹고 있을 거라 생각했다. 곧 들려올 익숙한 목소리를 기다렸다. 하지만 연결되지 않았다. 순간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 다시 한번 전화를 걸었다. 여전히 신호음만 들릴 뿐이었다. 메시지를 보냈다. 출장은 잘 갔어? 답장이 없었다. 시간이 지나도 마찬가지였다. 이상했다. 밤이 깊어지자 걱정이 커졌다. 몇 번이고 전화를 걸어봤지만
한결같이 연결되지 않았다. 혹시라도 깜빡하고 충전기를 챙기지 않아 배터리가 방전된 건 아닐까? 다행이라 생각하고 잠자리에 들었지만 새벽까지도 마음이 놓이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이 되자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다. 남편이 다니는 회사에 직접 전화를 걸었다. 평소 출장 업무를 담당하던 직원을 찾았다. 조심스럽게 남편의 출장 일정에 대해 물었다. 출장이요? 그런 일정은 없는데요. 순간 귀를 의심했다. 혹시 확인이 잘못된 건 아닐까요? 어제 출근은 했죠? 네, 어제 오전엔 출근하셨는데 점심 이후엔 못 봤습니다. 외근이라도 나가셨는 줄 알았어요. 머릿속이 새하얘졌다. 출장을 간 것이 아니었다면 어디로 간 걸까? 회사에서 나와 곧장 경찰서로 향했다. 실종 신고를 접수하려 하자 경찰은 실종된 지 24시간이 지나지 않았으니 기다려보라고 했다. 하지만 하루 이틀 연락이 되지 않은 적이 한 번도 없었기에 불길한 예감이 강하게 들었다. 집으로 돌아와 남편의 물건을 다시 살펴보았다. 서랍을 열어봤지만 지갑도 노트북도 출장에 필요한 것들은 모두 챙겨져 있었다. 수첩이나 메모라도 남아있지 않을까 뒤져보았지만 평소처럼 깔끔하게 정리된 책상 위에는 아무런 단서도 없었다. 다음 날 경찰이 주변 CCTV를 확보했다. 마지막으로 남편의 모습이 찍힌 화면이 확인되었다. 회사 근처 편의점 앞이었다. 낮 12시 42분, 손에 커피를 들고 가게에서 나온 후 사거리 쪽으로 걸어갔다. 이후의 영상은 어디에도 남아있지 않았다. 남편이 사라졌다. 도시 곳곳에는 수많은 CCTV가 있었지만 그는 흔적도 없이 증발한 듯 보였다. 경찰은 자발적 가출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하지만 평소처럼 출근한 사람이 갑자기 가출을 할 리가 없었다. 그렇게 남편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남편이 사라진 지 3일째, 문득 집안이 지나치게 조용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마치 시간이 멈춘 것처럼 일상의 소음이 사라졌다. 평소라면 현관을 열고 들어서며 던지는 짧은 인사, 샤워 후 물방울이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 저녁 식사 후 커피를 내리는 소리 같은 것들이 가득했을 공간이 텅 비어 있었다. 식탁 위에는 남편이 출근 전 마셨던 커피잔이 여전히 놓여 있었다. 나가기 전 급하게 마셨는지 바닥에 남아있던 커피는 이미 말라붙어 있었다. 치우려고 컵을 들었는데 문득 손이 멈췄다. 혹시나 이 흔적마저 사라지면 그가 여기에 있었다는 사실조차 점점 흐려질 것만 같았다. 경찰은 여전히 기다려보자는 입장이었다. 실종 사건이지만 강제성이 없는 이상 특별한 범죄 정황이 포착되지 않으면 적극적으로 나설 수 없다고 했다. 가출일 수도 있고 스스로 연락을 끊었을 수도 있다고 했다. 하지만 단 한 번도 연락 없이 외박을 한 적이 없는 사람이었다. 출장을 간다고 말하고는 그대로 사라질 사람이 아니었다. 회사로 다시 찾아갔다. 남편의 책상은 여전히 출근하던 그날 아침 그대로 남아 있었다. 서류 더미 위에 놓인 볼펜, 반쯤 마시고 남긴 생수병, 모니터 화면 앞에 붙여놓은 메모지까지 모든 것이 평소와 다름없었다. 같은 팀 동료들에게 남편이 마지막으로 보였던 모습을 물었다. 점심시간 직전까지 사무실에 있었어요. 오전 회의를 마치고 자리로 돌아왔죠. 그런데 12시쯤 나가더니
그대로 돌아오지 않았어요. 누군가 덧붙였다. 출입 기록을 보니까 사무실에서 나간 이후 회사로 다시 들어온 적이 없더라고요. 마지막 행적이 찍힌 CCTV 화면을 떠올렸다. 점심 무렵 회사 건물을 나와 근처 편의점에서 커피를 산 후 사거리 쪽으로 걸어가던 모습. 이후의 영상은 어디에도 남아있지 않았다. 회사 근처를 돌며 직접 탐문을 시작했다. 남편이 자주 가던 식당, 카페, 상점들을 찾으며 혹시 5월 17일 점심 무렵 그를 보았는지 물었다. 하지만 모두들 고개를 저었다. 유일한 단서는 편의점이었다. 그날 오전부터 오후까지 근무했던 직원이 기억을 떠올렸다. 아, 네. 오셨었어요. 블랙 커피 하나 사셨고 계산하고 나가셨어요. 근데 뭔가 좀 불안해 보이시더라고요. 불안해 보였다니 무슨 말씀이세요? 계속 주위를 두리번거리셨거든요. 마치 누군가를 찾거나 반대로 누군가가 자신을 보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처럼요. 그 말이 머릿속에 박혔다. 남편이 출근 전에 보여줬던 모습은 언제나처럼 평온했다. 출장 준비를 하며 넥타이를 고르고 출근길에 주말 메뉴를 고민하던 사람이었다. 그런데 불과 몇 시간 만에 그렇게 불안한 기색을 보였다고? 다시 경찰서를 찾아가 CCTV 추가 확인을 요청했다. 하지만 근처 건물들 대부분이 사각지대였다. 편의점을 나온 후 사거리 쪽으로 걸어간 것까진 확인할 수 있었지만 이후 어디로 향했는지는 여전히 미궁속이었다. 회사에서 편의점까지의 동선을 따라 걸어보았다. 건물과 건물 사이 좁은 골목길, 신호를 기다리는 사람들 틈에서 남편이 어디로 향했을지를 상상해 보았다. 그런데 사거리에 도착했을 때 불현듯 한 곳이 눈에 들어왔다. 사거리 모퉁이에는 오래된 공중전화 부스가 있었다. 요즘은 거의 쓰이지 않는 장소였다. 하지만 혹시라도 남편이 그곳에서 전화를 걸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경찰에게 요청해 공중전화 사용 내역을 조회했다. 해당 시각 남편이 실종된 12시 42분 전후로 걸려온 전화는 단 한 통뿐이었다. 12시 45분 남편의 휴대전화로 걸려온 착신 기록.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번호는 비공개였다. 남편의 휴대전화는 여전히 꺼져 있었다. 마지막으로 남편이 공중전화에서 전화를 받았을 가능성이 높았다. 그리고 그 이후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누구와 통화했던 걸까? 그 전화는 무엇이었을까? 이제 더 이상 단순한 실종이 아니라는 확신이 들었다. 그날 오후 공중전화에서 남편과의 마지막 통화 기록을 확인한 후 내 마음속에서는 의심이 더욱 커졌다. 누구와 무엇을 왜 전화했는지 알 수 없다는 사실이 나를 불안하게 만들었다. 그 전화번호가 비공개였다는 점, 그리고 전화 후 바로 사라져버렸다는 점에서 뭔가 이상한 점이 많았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내내 머릿속은 남편의 실종과 관련된 수많은 물음으로 가득 찼다. 여전히 그가 집으로 돌아오지 않은 채 멀리 떠나버린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남편이 사라지기 전에 평소와 다름없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나는 그가 갑자기 떠날 이유를 이해할 수 없었다. 무엇이 그를 그렇게 떠나게 만든 걸까? 누군가가 그를 밀어낸 것일까? 아니면 자발적으로 그곳을 떠나게 된 걸까? 사무실로 돌아오자 동료들이 나를 바라보았다. 그들의 시선 속에는
의문과 걱정이 담겨 있었다. 3일째 자리를 비운 내 모습에 동료들은 불안함을 느끼고 있는 것 같았다. 특히 남편의 직속 동료였던 주연이 내게 다가와 말을 건넸다. 정말 이해할 수가 없어요. 도진 씨가 그렇게 갑자기 사라지다니. 평소에 그런 사람 아니었잖아요. 혹시 무슨 일이 있었던 거 아닐까요? 그의 말에 내 마음이 흔들렸다. 그렇다. 남편은 결코 그럴 사람이 아니었다. 불안해하거나 걱정하는 모습은 전혀 보여본 적이 없다. 항상 나에게는 강하고 든든한 존재였고 사소한 일에도 나에게 세심하게 신경을 써주던 사람이었다. 그런데 그가 그렇게 사라졌다? 그런 변화가 도대체 어디에서 시작된 것일까? 주연은 계속해서 말을 이었다. 사실 며칠 전부터 도진 씨가 많이 신경 쓰이는 이야기를 하긴 했어요. 아주 작은 이야기였지만 그게 무슨 의미였는지 지금은 모르겠네요. 어쩌면 그가 가려고 했던 곳이나 상황이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게 무슨 이야기였는데? 예전부터 가고 싶었던 섬이 있대요. 이름은 기억이 안 나는데 바다 한쪽 끝에 있는 작은 섬이었어요. 그 섬에 대해 얘기하던 걸로 기억해요. 그리고는 자주 바다에 대해 얘기했죠. 왜 그런지 알 수는 없어요. 섬? 남편이 왜 그 섬에 대해 이야기했을까? 내가 알던 남편은 바다를 좋아하긴 했지만 그 섬에 대한 언급은 처음이었다. 그리고 갑자기 그 섬에 대해 말을 꺼내기 시작했다고? 혹시 그 섬이 이번 실종과 연관이 있을까? 나는 다시 그 섬의 이름을 떠올리며 기억을 더듬었다. 남편이 마지막으로 이야기했던 그 섬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알아내야 했다. 무엇이 그를 그렇게 이끌었을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그 섬에 대한 단서를 찾는 것이었다. 나는 바로 그날 퇴근 후 남편이 사라진 그날을 시작으로 모든 일을 다시 되짚어 보기로 했다. 그 섬에 대해 더 알아보기 위해 여러 자료를 찾아봤다. 지역 신문, 온라인 커뮤니티, 그리고 심지어 여행 사이트까지. 그 섬에 대한 정보는 극히 적었다. 하지만 하나의 기사에서 중요한 사실을 발견했다. 그 섬은 관광객이 잘 찾지 않는, 사람들의 발길이 닿지 않는 작은 섬이었다. 거기에는 오래된 등대와 몇 채의 집들만이 남아 있었다. 그런데 그 섬에서 사람들이 종종 신비한 현상을 경험했다는 소문이 돌고 있었다. 오래된 기억이나 과거에 얽힌 사건들이 그 섬을 떠도는 것처럼 사람들의 이야기에서 섬의 존재가 마치 전설처럼 얽혀 있었다. 그 소문을 듣고 난 후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더 이상 미룰 수 없었다. 내 남편이 왜 그 섬과 관련이 있을지 알기 위해서라도 나는 직접 그곳에 가야만 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그 섬으로 향하는 배편을 예약했다. 배는 하루 2번, 오전과 오후에만 운항하고 있었다. 이른 아침에 배를 타고 그 섬에 도착해 그곳에서 무엇을 찾아낼지에 대한 기대와 두려움이 동시에 밀려왔다. 출발하기 전 나는 다시 한번 집을 둘러보았다. 그리고 나서 남편의 흔적이 아직 이곳에 남아있다는 사실에 마음이 흔들렸다. 그가 사라진 이후로 나는 계속해서 이 집에서 그를 기다렸다. 집안의 작은 흔적들을 하나하나 떠올리며 이 모든 것이 거짓말처럼 느껴졌다. 나는 가방을 챙기고 집을 떠날 준비를 했다. 내 발걸음은 무겁고 마음은 한없이 무거웠다. 그 섬에서 무슨 일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나는 더 이상 이대로 앉아서 기다릴 수 없었다. 진실을 마주할 준비를 해야 했다. 배는 조용히 바다를 가르고 있었다. 하늘은 맑고 바람은 차가운 그저 아무 일도 없는 평범한 날이었다. 하지만 내 안에서 일어나는 변화는 평범하지 않았다. 나는 이 작은 배 위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쥐고 있었다. 너무 많은 의문이 나를 괴롭혔고 그 의문들이 하나둘씩 풀리기를 간절히 바랐다. 내가 떠나기 전 마음속에 가득했던 불안감은 이제 점차 확신으로 바뀌고 있었다. 이 섬에 도착하면 그동안 쌓였던 모든 의문들이 풀릴 것이다. 그 의문이 아무리 불확실하고 막연하다 할지라도 진실을 마주해야 한다는 생각은 나를 이곳까지 오게 했다. 배는 서서히 섬에 다가갔다. 내 시야에 그 작은 섬이 모습을 드러냈다. 섬의 풍경은 생각보다 황량했다. 바다와 섬 사이를 가로지르는 배는 고요하게 움직였고 그 고요함 속에서 나의 심장은 더욱 크게 뛰었다. 내가 오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듯 섬의 바람은 더욱 거세게 불어왔다. 차가운 바람이 나의 얼굴을 스치며 과거의 기억을 불러일으키는 듯 했다. 섬에 도착한 후 나는 서둘러 배에서 내렸다. 부두에 발을 디디는 순간 차가운 바닷바람이 내 온몸을 스쳤다. 이곳의 공기는 예리하고 차가웠다. 나의 눈길은 부두와 그 너머로 향했다. 여기가 바로 남편과의 마지막 연결고리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모든 것이 어딘지 모르게 무겁고 압박감이 느껴졌다. 섬은 아무리 봐도 작은 곳이었다. 사람들은 드물게 보였고 그나마 몇 명의 주민들도 나를 신경 쓰지 않는 듯 했다. 나는 조금씩 걸음을 옮겼다. 정미경이 말한 대로 섬 북쪽에 있는 요양원으로 향하기 위해서였다. 내게는 이 길이 매우 길고 불확실한 길처럼 느껴졌다. 생각보다 더 고요하고 고립된 섬이었기에 발걸음은 점점 더 무겁게 느껴졌다. 그동안의 의문과 두려움은 결국 이곳으로 나를 이끌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점점 더 강해졌고 그 속에서 나는 내게 중요한 어떤 단서를 찾기 위해 이 섬을 계속 걸어가고 있었다. 길을 걷는 동안 머릿속은 여전히 남편의 얼굴로 가득 찼다. 그 얼굴이 너무도 선명하게 떠올라서 나는 그리움과 절망이 뒤섞인 감정에 휘말렸다. 11년이라는 시간 동안 매일 그리워했던 그 얼굴을, 그리워했던 목소리를 다시 보고 싶었다. 하지만 그가 살아 있었다면 왜 그동안 나에게 아무런 소식도 없이 살아온 것일까? 내가 보낸 수많은 편지와 전화를 그가 왜 모른 척 했을까? 그가 죽었다고 믿었던 시간들이 얼마나 길고 고통스러웠는지, 그리고 그 시간 속에서 나 스스로도 죽어가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드디어 북쪽 끝에 다가갔을 때 나는 작은 건물이 나타나는 것을 보았다. 회색빛으로 퇴색된 3층 건물이 마치 오래된 과거의 흔적처럼 묵직하게 서 있었다. 그것이 바로 내가 찾던 곳, 남편이 있다는 그 요양원이었다. 주변은 한적하고 건물의 벽은 시간이 지나면서 많이 칙칙하게 변해 있었다. 하지만 그 모습은 다시 말해 그곳이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느낌을 강하게 주었다. 건물에 가까워질수록 내 몸은 떨려왔다. 그저 걷는 것만으로도 내 심장은 터질 것 같았다. 나의 발걸음은 점점 더 무겁게 느껴졌고 고요한 공기 속에서
나는 점점 더 불안해졌다. 내가 이제 마주할 진실이 두려웠다. 건물 앞에 다가가자 커다란 철문이 내게 다가왔다. 문을 열고 들어가기 전 한 번 더 숨을 깊이 들이마셨다. 이곳에 들어가면 내가 알지 못했던 많은 것들이 풀릴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때 건물 뒤편에서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그 웃음소리는 분명 남자의 목소리였다. 그리고 그 웃음은 너무나도 익숙한 소리였다. 너무나도 오랫동안 듣지 못한 그 목소리였다. 순간 나는 발걸음을 멈췄다. 내 심장은 잠시 멈춘 것 같았다. 그 목소리, 그것이 바로 남편의 목소리였다. 웃음소리가 가득 퍼지는 순간 나는 다시 걸음을 옮기며 그 소리를 따라갔다. 내 머릿속은 이미 그 목소리가 어떻게 들려왔는지,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찼다. 건물 뒤편으로 돌아갔을 때 나는 그 남자를 보았다. 내가 11년 동안 그리워하던, 내가 가장 사랑했던 사람이었다. 하지만 그가 내게 돌아보자 그의 눈에는 두려움이 가득했다. 그는 나를 바라보며 한마디도 없이 움찔하며 뒤로 물러섰다. 그때 내 가슴은 마치 찢어지는 것 같았다. 내가 그리워했던 남편은 분명히 그 자리에 있었지만 그를 알아보지 못하는 듯 했다. 내 앞에 있는 남자는 분명히 나의 남편이었지만 그는 더 이상 내가 알던 남편이 아니었다. 내가 바라본 그 남자는 분명히 김도진이었다. 11년 전 나와 함께 웃으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던 그 남자였다. 그러나 지금 그가 보여주는 모습은 너무나도 달라졌다. 그는 나를 보고 눈을 크게 뜨며 두려움에 가득 찬 표정을 지었다. 내가 다가갈수록 그의 몸은 움찔하며 뒤로 물러섰다. 그리고 갑자기 그의 입에서 들려온 말은 나를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엄마, 엄마. 그 목소리는 분명히 그의 것인데 그 말은 내가 아는 남편의 말투가 아니었다. 말의 톤도 그렇고 그 말의 내용도 어딘가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고 무력했다. 내가 그를 불러보려 해도 그는 점점 더 몸을 움츠리며 나를 피하려 했다. 마치 자신이 어떤 위험에 처한 것처럼 겁먹은 표정으로 나를 피해가는 모습은 내가 알고 있던 남편의 모습과는 너무나도 달랐다. 나는 얼떨떨한 마음으로 그 자리에 멈춰섰다. 눈앞에 있는 남자가 바로 김도진이라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다. 그가 나를 알아보지 못할 수도 있다는 생각은 했다. 하지만 그 목소리와 표정, 그리고 그가 두려워하는 모습은 내게 너무 큰 충격을 주었다. 내가 그리워하던 남편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다. 대신 그 자리에 있었던 건 고통스러워하며 혼란에 빠진 사람일 뿐이었다. 잠시 후 건물 뒤에서 나온 중년의 여성이 그를 진정시키기 시작했다. 그녀는 다가가서 그를 부드럽게 위로하며 말했다. 괜찮아요. 아무도 해치지 않아요. 마음을 편히 가지세요. 그녀의 말에 조금은 진정된 듯한 표정이었지만 그의 눈에는 여전히 공포와 혼란이 가득했다. 그 모습은 내가 상상한 것과는 너무나도 달랐다. 그가 내게 엄마라고 부를 때의 그 떨림과 공포는 내 마음을 미친 듯이 흔들어 놓았다. 나는 그 자리에 그대로 주저앉을 수밖에 없었다. 눈물이 터져 나왔다. 그동안 11년 동안 애타게 기다려왔던 사람은 분명히 그였지만 그가 나를 알아볼 수 없는 상황이라면
그 모든 시간들이 의미 없어진 것 같았다. 그와 함께했던 추억들이 이제는 너무도 멀게 느껴졌고 나는 그저 내 앞에 있는 이 남자가 과거의 남편이 아니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었다. 그러나 그 순간 나는 진짜로 깨달았다. 이 사람이 내가 알고 있는 김도진이라면 그는 분명히 내게 무언가를 숨기고 있었을 것이다. 그의 기억은 사라졌고 그동안 내가 겪은 고통과 슬픔은 그가 이제 기억할 수 없는 일이 되어버렸다. 그저 그가 겪고 있는 혼란은 나를 더욱 괴롭히기만 했다. 내가 아는 그 사람이 더 이상 내 앞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현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너무 힘들었다. 그때 건물 안에서 나온 원장이 내게 다가왔다. 그녀는 나를 한참 동안 살펴보더니 조용히 말을 꺼냈다. 저기 김도진 씨는 몇 년 전부터 기억을 잃었어요. 그의 상태는 아주 심각했어요. 그 말에 나는 충격을 받았다. 기억을 잃었단 말인가? 그럼 그동안 내가 기다려왔던 것은 무엇이었을까? 그가 내게 남긴 마지막 기억은 이제 사라진 것이었을까? 원장은 계속해서 이야기를 이어갔다. 김도진 씨는 7년 전 어떤 중년 남성에 의해 이곳에 데려왔어요. 그 당시 그는 아주 심각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기억 상실 증세를 보였죠. 그가 여기 오고 난 후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하루 종일 창밖만 바라보며 혼자 시간을 보냈어요. 하지만 가장 이상한 점은 배를 보면 극도로 무서워했다고요. 그 말에 내 마음은 한 번 더 무너졌다. 내가 알던 그 사람은 이미 이곳에 와서 자신의 기억을 잃고 고통에 시달리고 있었던 것이다. 나는 그를 잃었을 뿐만 아니라 그가 겪었던 고통을 상상할 수도 없을 정도로 느낄 수 없었다. 나는 그저 그가 내 곁에서 돌아와 주길 바랄 뿐이었다. 하지만 그는 내게 돌아온 것이 아니라 그저 남은 시간 속에서 혼자 고통받고 있었던 것이었다. 그가 왜 나를 잊었는지, 왜 나에게 아무 소식도 없었는지, 그 모든 의문은 이제 풀리지 않는 답을 찾게 될 것이다. 원장의 말을 듣고 나서 내 머릿속은 혼란으로 가득 찼다. 그동안 나는 남편을 그리워하며 그가 살아있을 거라는 희망을 품고 하루하루를 버텼다. 그런데 지금 눈앞에 있는 이 사람이 바로 김도진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나를 알아보지 못한다는 사실은 너무나도 충격적이었다. 그의 기억 속에 나는 사라져 있었고 그동안 내가 그리워했던 모습은 결국 사라진 것이다. 원장은 계속해서 김도진의 상태를 설명했다. 그의 기억 상실은 단순한 일이 아니었어요. 사고로 인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심각한 정신적 혼란이 겹쳐서 그의 과거 기억은 거의 사라졌다고 봐야 해요. 그때 그가 겪은 일들은 너무나도 끔찍했죠. 하루 종일 창밖을 바라보며 말없이 시간을 보내곤 했어요. 그리고 배를 보며 극도의 두려움을 느꼈어요. 아마 과거에 배와 관련된 어떤 트라우마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는 그의 기억 속에 내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더욱 뼈아프게 다가왔다. 11년 동안 그는 무엇을 했고 어떻게 그곳에 갔을까? 그리고 왜 연락도 없이 홀로 그렇게 살고 있었을까? 그 모든 물음들이 내 가슴을 찢어 놓았다. 나는 그를 찾기 위해 너무 많은 시간을 허비한 것은 아닐까? 그가 이렇게 고통받고 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다. 그날 저녁 나는 요양원에서 나온 뒤
몇 시간 동안 그곳 근처를 떠나지 못했다. 바람은 차가웠고 밤하늘은 무겁게 내리쬐었다. 나는 마음이 너무 무겁고 한숨만 나왔다. 그동안 남편을 찾기 위해서 했던 모든 일이 헛된 일이었던 걸까? 그가 겪은 고통을 알지 못한 채 그저 무작정 기다렸던 시간들이 내내 마음속에서 후회로 남았다. 그의 얼굴은 예전과 조금 다르게 보였지만 그 얼굴에서 내가 사랑했던 그 모습은 조금이라도 남아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나를 알아보지 못하고 어린아이처럼 공포에 떨며 내게 손을 뻗었다. 그의 기억 속에 내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은 너무 아팠다. 그리고 그의 고통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오직 그가 스스로 기억을 되찾지 않는 한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다시 그 요양원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했다. 아침 일찍부터 그곳에 가서 그가 기억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었다. 그가 나를 기억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했던 모든 순간들을 그에게 다시 떠올려 줄 수 있을까? 그의 마음을 회복시킬 수 있을까? 그동안의 고통을 씻어내고 그가 다시 내 옆에 있을 수 있게 만들 수 있을까? 내 마음속에 답은 없었다. 단지 하나 그가 기억을 되찾을 수 있도록 그가 그동안 잃어버린 시간을 되돌릴 수 있게 도와주고 싶었다. 그를 사랑했던 내 마음은 여전히 변하지 않았고 나는 그가 나를 기억하지 못한다 해도 끝까지 그의 곁을 지킬 결심을 했다. 그가 나를 기억하지 못한다고 해서 내가 그를 사랑하는 마음이 사라지지 않는다면 그가 다시 나를 사랑하게 될 날이 오지 않을까? 그날을 기다리며 나는 내일을 준비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다시 요양원으로 향했다. 마음이 무겁고 떨렸다. 어젯밤의 불안한 기분은 아직도 가시지 않았다. 그가 나를 기억할 수 있을까? 아니면 영원히 나와의 추억은 잊혀진 채 살아가야 할까? 나는 그가 과거의 기억을 되찾을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품고 있었다. 그 희망이 무너지면 나 역시 이 모든 것을 받아들여야 할 것만 같았다. 요양원에 도착하자 여전히 차가운 바람이 나를 맞이했다. 어두운 건물 안으로 들어서자 어제 본 그 남자의 모습이 또렷이 떠올랐다. 그날의 기억이 여전히 내 마음속에서 맴돌고 있었다. 그가 나를 알아보지 못했던 순간 나의 가슴은 찢어질 것 같았다. 하지만 그가 기억을 되찾을 수 있다면 다시 그가 나를 사랑하는 날이 올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희망을 품고 있었다. 원장이 나를 맞이해 주었다. 오늘은 좀 더 자주 그와 접촉할 수 있을 거예요. 그가 조금씩 마음을 열고 있다는 징후가 있어요. 원장은 그렇게 말하면서 나를 김도진이 있는 방으로 안내했다. 나는 심장이 뛰는 소리를 들으며 그 방으로 발을 내디뎠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그 남자는 창밖을 바라보며 고요히 앉아 있었다. 그의 눈은 여전히 내게서 멀어져 있었다. 나는 조용히 그에게 다가갔다. 도진 씨, 저는 영숙이에요. 나를 기억하나요? 그의 몸은 여전히 나를 경계하는 듯 떨리고 있었다. 그가 내 이름을 들었을 때 그의 눈에 잠시 혼란이 감돌았다. 영숙. 그는 내 이름을 반복하며 머뭇거렸다. 그가 잠시 내게서 시선을 떼더니 다시 창밖으로 고개를 돌렸다. 나는 그가 기억의 조각들을 모으고 있는 듯한 모습에 조금은 안심했다. 그가 나를 잊어버렸다는 생각은 아직
내가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영숙 어디서 많이 봤던 것 같은데 그는 내게 조심스레 말을 건넸다. 나는 그가 기억을 조금씩 되살리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하지만 그 눈빛은 여전히 불안하고 혼란스러웠다. 나는 그가 다시 나를 알아볼 수 있도록 천천히 그에게 다가갔다. 도진 씨, 그동안 정말 많이 힘들었겠죠? 제가 얼마나 당신을 그리워했는지 알겠죠? 나는 그에게 다가가서 부드럽게 손을 내밀었다. 그가 내 손을 잡을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에 내 손끝이 떨렸다. 하지만 그가 내 손을 잡지 않고 고개를 떨군 채 말을 이어갔다. 내가 잘 기억이 안 나요. 많이 아팠던 것 같아요. 기억이 나지 않아서 너무 혼란스러워요. 그가 그렇게 말하는 동안 나는 그의 고통을 느낄 수 있었다. 그는 자아를 잃어버린 채 혼자서 세상과 싸우고 있었다. 나는 그에게 조금씩 다가갔다. 그의 기억이 돌아온다고 해서 그가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오는 것은 아닐 것 같았다. 그가 겪었던 시간들은 너무나도 끔찍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그가 과거의 상처를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었다. 그는 나와의 기억을 되찾아야만 했다. 그가 잃어버린 시간들을 되돌려야 했다. 나는 그에게 다가가서 다시 한번 그와 함께했던 시간들을 떠올려 보도록 유도했다. 도진 씨, 우리가 함께했던 모든 날들을 기억해봐요.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의 모습, 우리 함께 나눈 웃음들, 함께한 그 모든 시간들을 나는 그에게 말하면서 그가 잃어버린 기억의 조각들을 맞추려 했다. 그가 기억을 되살리기를 간절히 바랐다. 하지만 그가 내 말을 들으면서도 여전히 나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듯 보였다. 그는 여전히 내게서 눈을 떼지 못하고 있었고 나는 그가 기억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 더 많은 시간을 그와 함께 보내야 한다는 확신을 가졌다. 내 마음속에는 여전히 불안이 가득했지만 나는 그와 함께 있는 시간이 그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랐다. 그의 기억이 되돌아온다면 그가 다시 나를 사랑할 수 있을까? 그가 나를 다시 돌아볼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나는 그와 함께하는 시간을 더 많이 만들어 가기로 결심했다. 그날 이후로 나는 김도진을 자주 만나러 갔다. 매일 요양원에 들러 그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나의 일상이 되었다. 그는 여전히 내게서 멀어져 있었다. 나를 알아보지 못할 때도 있었고 간혹 기억이 돌아왔을 때도 그가 느끼는 혼란은 더욱 깊어졌다. 그는 과거의 나와의 추억을 떠올리려 애쓰고 있었지만 그 과정이 너무 고통스러워 보였다. 나는 그가 점차 나를 다시 기억해 주기를 간절히 바랐다. 하지만 그에게 과거의 기억을 떠올리게 하기 위한 방법은 쉽지 않았다. 나는 그와 함께했던 날들을 하나하나 떠올리며 그에게 전해주었다.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의 기억, 우리가 손을 맞잡고 거닐었던 공원, 함께 나눈 대화들. 그러나 그가 기억을 되찾는 데는 시간이 필요했다. 그는 모든 것이 흐릿하고 마치 다른 사람의 이야기처럼 느껴지는 듯 했다. 어느 날 그가 내게 말을 건넸다. 영숙, 우리가 함께 있었던 날들이 진짜였을까? 그의 목소리에는 두려움과 혼란이 섞여 있었다. 나는 그의 손을 조심스레 잡았다. 그건 정말이었어요. 우리가 함께했던 모든 순간은 진짜였어요. 나는 그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다.
그가 조금씩 내 말에 반응하는 것 같았다. 하지만 여전히 그에게는 거대한 벽이 존재했다. 과거의 기억을 되찾기 위한 노력은 생각보다 더 힘겨운 일이었다. 몇 주가 지나고 나는 점차 그의 변화된 모습을 받아들여야 할 때가 왔다. 그는 여전히 나를 완벽하게 기억하지 못했지만 그가 나에게 조금씩 마음을 열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나는 큰 위로를 받았다. 나는 그의 마음속에 남아있던 흔적을 찾아내기 위해 노력했다. 하루하루 그와 함께 보내며 나는 그가 조금씩 과거의 자신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그러던 중 어느 날 그는 내가 떠난 뒤 나에게 편지를 남겼다. 편지 속에는 그의 혼란스러운 마음이 담겨 있었다. 영숙, 나를 너무 힘들게 하지 마. 나는 내가 누구인지도 잘 모르겠어. 나에게 너무 많은 걸 기대하지 말아줘. 내가 기억을 되찾을 수 있을까? 나는 그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다. 그가 얼마나 괴로워하고 있는지 느낄 수 있었다. 그는 나를 사랑했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자신을 받아들이는 데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나는 그에게 더 이상 강요하지 않기로 결심했다. 그가 준비가 될 때까지 기다리기로 했다. 그가 자신의 기억을 되찾기 위한 여정을 떠날 수 있을 때까지 나는 그를 지지하고 곁에 있을 뿐이었다. 그가 과거의 자신을 받아들일 수 있을지 아니면 이 새로운 삶을 받아들이게 될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나는 그가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그를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하고 싶었다. 그날 밤 나는 그가 남긴 편지를 품에 안고 한참을 생각했다. 그가 나를 기억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나는 그를 사랑할 수 있겠다는 결심을 내렸다. 그와 함께했던 시간들이 내게 얼마나 소중한지, 그가 나에게 얼마나 큰 의미인지를 깨달았다. 그는 나의 모든 것이었다. 그가 기억을 되찾든 아니면 새로운 삶을 살든 나는 그가 행복하길 바랐다. 그 다음 날 나는 요양원에 다시 갔다. 그를 찾으러 가는 길에 나는 마음속으로 다짐을 했다. 그가 과거의 자신을 찾아낼 때까지 나는 그의 옆에서 기다릴 것이라고. 그의 마음속에 내가 다시 들어갈 수 있을 때까지 나는 그를 기다릴 것이다. 그는 점점 더 많은 시간을 나와 함께 보내게 되었다. 요양원에서의 생활이 나름 규칙적이었고 나는 그 일상 속에 함께 스며들기 시작했다. 그가 나를 알아볼 때도, 그가 나에게 반응할 때도 여전히 그가 겪고 있는 혼란은 깊었다. 그러나 이제 나는 그 혼란을 조금씩 이해하고 있었다. 그는 과거의 기억을 끊임없이 추적하고 있었고 그 과정에서 점점 더 많은 고통을 겪고 있었다. 그럴 때마다 나는 그의 곁을 지켰다. 어느 날 그가 나에게 말했다. 영숙, 내가 잃어버린 기억들을 다시 찾는 게 가능할까? 그 말에 나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그는 그렇게 단순한 질문을 던졌지만 내게는 그 질문이 매우 무겁고 중요한 의미로 다가왔다. 그는 과거를 되찾고 싶어 했다. 하지만 과연 그가 진정으로 과거를 되찾고 싶어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저 잃어버린 시간을 되돌리고 싶은 것인지 나는 알 수 없었다. 그는 매일 조금씩 변화하고 있었다. 기억을 되찾을 수 있을까 하는 불안감과 두려움 속에서도 그는 자신을 되찾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았다. 그는 과거의 추억을 떠올리려고 노력했다.
나는 그가 조금씩 나를 떠올리게 될 것이라 믿었다. 그와 함께 보냈던 순간들이 그에게 조금씩 기억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믿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의 마음 속에서 점점 더 깊어지는 갈등을 느낄 수 있었다. 그가 과거의 자신을 되찾는 것이 그에게 진정으로 도움이 될 것인가, 아니면 그저 고통스러운 상처를 되살리는 일만 될 것인가. 그는 과거와 현재 사이에서 길을 잃어버린 듯한 모습이었다. 나는 그가 그 길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었지만 그가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분명히 알지 못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나에게 한마디를 던졌다. 영숙, 나도 모르겠어. 과거를 되찾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그게 내게 진짜 필요한 것인지 모르겠어.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그의 마음을 조금 더 이해할 수 있었다. 그는 과거의 자신을 되찾기보다는 현재의 자신과 마주하고 싶은 마음이 커진 것 같았다. 그는 과거의 그림자에서 벗어나 새로운 자신을 찾으려는 듯 했다. 그날 이후 나는 그와 함께 있을 때 더 이상 그를 과거로 이끌지 않기로 결심했다. 그는 그저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아갈 시간이 필요했다. 나는 그가 과거를 되찾지 않아도 그가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옆에서 지지해 주기로 했다. 그가 선택할 길을 존중해 주기로 했다. 그가 과거의 기억을 되찾지 않더라도 나는 그와 함께 지금을 살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가 과거를 되찾지 않겠다고 결정을 내린 순간 나는 그에게 말했다. 당신이 어떤 결정을 내리든지 나는 당신을 지지할 거예요. 지금의 당신이 내가 알고 싶었던 당신이에요. 그 말을 듣고 그는 내게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 속에는 이제 더 이상 혼란이 없었다. 그의 얼굴에는 새로운 결단이 서려 있었다. 그의 결정 이후 우리 사이에는 무엇인가 새로운 기운이 돌기 시작했다. 과거의 기억을 되찾기 위한 갈등이 끝난 후 그는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에 얽매이지 않기로 마음먹은 듯 했다. 내가 바라던 대로 그는 이제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현재의 삶을 살아가기로 했다. 하지만 그가 과거를 놓아버린 것처럼 보였을 때 나 역시 새로운 길을 찾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우리 둘 다 새로운 시작을 해야 했다. 우리는 요양원에서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며 서로의 존재를 확인했다. 그는 예전처럼 나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더 이상 혼란스러운 눈빛을 보내지 않았다. 그는 내 말을 귀 기울여 듣고 내가 그에게 전하는 감정을 조금씩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그가 나를 알아가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는 걸 알았지만 나는 그 시간이 너무나 소중했다. 그는 그동안 나를 기억하지 못했던 시간들 속에서 다시 시작하는 것이다. 하루하루가 지나면서 나는 그에게 조금씩 변화된 모습을 보았다. 그는 자주 나를 보고 미소를 짓기 시작했다. 내가 그에게 가끔씩 얘기하던 우리의 옛 이야기도 이제는 웃으며 받아들였다. 더 이상 고통스러운 기억에 얽히지 않고 그는 새로운 시작을 위해 나와 함께 걸어가고 있었다. 그는 과거의 자신을 받아들이는 대신 앞으로의 삶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가 갑자기 나에게 물었다. 영숙, 우리가 다시 시작한다면 이제 어떻게 살아갈까? 그 질문은 내가 예전에는 상상하지 못한 질문이었다.
우리는 과거의 시간을 모두 잃어버린 사람들처럼 보였다. 그가 기억하지 못한 시간을 채워가는 것보다는 우리가 함께 살아갈 새로운 길을 찾는 것이 훨씬 중요해 보였다. 나는 그에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우리는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할 거예요. 함께 지금 여기서부터 시작할 거예요. 그 후 나는 그와 함께 작은 변화들을 만들어 가기로 했다.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것들, 그가 좋아할 만한 것들을 찾아보았다. 처음에는 그가 적응하기 힘들어 했지만 점차 나는 그가 새로운 생활에 대해 조금씩 마음을 열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는 내가 제안하는 소소한 일들을 하나씩 받아들이며 조금씩 자신감을 되찾아갔다. 하지만 그 과정은 순탄치만은 않았다. 한때의 기억을 잃어버린 그가 새로운 시작을 받아들이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다. 그는 때때로 나에게 혼란스러운 표정을 짓기도 했고 자신을 의심하기도 했다. 그럴 때마다 나는 그를 향한 믿음을 잃지 않으려 했다. 그는 나를 기억하지 못할 때가 많았지만 내가 그에게 얼마나 많은 사랑을 주었는지를 느끼게 하고 싶었다. 나는 그가 조금씩 변해가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그가 진정으로 행복을 찾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랐다. 그리고 어느 날 우리는 함께 바닷가에 갔다. 그날은 그에게 큰 의미가 있었다. 그는 한동안 바다를 두려워했었다. 그가 과거의 기억을 잃고 나서 바다는 그에게 공포의 대상으로만 느껴졌던 것 같다. 하지만 그날 바닷가에서 그는 처음으로 자신이 좋아했던 바다의 모습을 다시 느낄 수 있었다. 나는 그의 손을 잡고 함께 걸었다. 그는 조용히 바다를 바라보며 이렇게 말했다. 영숙, 내가 바다를 다시 좋아할 수 있을까? 나는 그에게 대답했다. 당신은 다시 바다를 좋아할 수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 모든 것이 다시 제자리를 찾을 거예요. 그 말은 그에게도 큰 위로가 되었던 것 같다. 그는 다시 바다를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다. 그날 나는 그와 함께 정말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느꼈다. 우리가 함께 걸어갈 길이 아직 멀지만 적어도 이제는 두렵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가 함께라면 그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리고 나는 그와 함께 앞으로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